내용합니다. 웰다잉 헬퍼 과정이죠. 네, 헬퍼 과정. 여기 조정이. 웰다잉 헬퍼 과정은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선생님들 어른들과 함께 탐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수천이고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한 2만 명을 들였습니다. 작년 8월에 퇴직했고 은퇴했고 지금은 특임 교수라고 비전임으로 근무하고 서정대 특임 교수, 사회복지과 특임 교수고 현재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석박사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평생교육을 두 번째 큰 서울 SE 사이버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사 1급들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및 운영관리 또 학교를 퇴직하니까 건강보험이 안 돼서 많은 글로벌 평생교육원에 네 군데 나가봤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를 많이 줄여가지고 시간이 많은데 사정으로 해서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웰다잉 헬퍼 과정에 노년기 인간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네. 써나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두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성 시인도 기독교인이에요. 젊은 날에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중간에 또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지고 나중에 노년기는 또 신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을 다녀간다는 그 의미, 그 고통, 2500년 전에 우리가 부처님 고토마 시타르트가 살던 때라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 외죠.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특히 한국 사회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복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안 되니까 결국은 각자 도생 사회잖아요. 한국은 각자 알아서 하는 세상이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서 특히 저는 58년 개띠인데요. 55년부터 63년생이 지금 은퇴를 다 했습니다. 올해 64년생이 올해 은퇴. 그게 한 720만입니다. 1차 대입인데 700.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 양극화, 격차 사회,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선거 국면입니다만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양극화, 빈부 격차. 정말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인데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지금 뭐 0.79 얘기해서 0.6대로 내려오고 서울은 0.5대라고 해요. 되게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2.1이 돼야 된대요. 뭐 미국은 뭐 1.7이라고 해요. 일본 1.3, 북한은 뭐 1.9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병역 저항도 문제가 된대요. 안보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게 전부 다 이 격차, 지독한 경쟁사회에 생기는 격차 문제, 그다음에 주택 마련 문제, 교육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려운 부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은 뭐 얘기할 그런 큰
큰 거대 담론보다는 개개인이 어떻게 삶을 끌고 나가야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부처님이 주신 삶을 끝까지 잘 보존해서 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삶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되게 철학적 주제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게 철학적 의제고 거대 큰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숙제인데요. 되게 0세에서 25세까지 30세까지는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하는 기가 있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 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이해하는 이런 IQ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정서적 감성적 능력이 어떤 내가 부스부스 화를 잘 내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 설정을 잘하는 인간다운 성품이 되는지, 이런 감성적 정서적 능력, 이런 것들은 EQ라고 하고, 세 번째 신체적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탐색할 때 자기 젊은 시절에 내 삶을 어느 틀에 두고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끌고 갈 건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25세에서 30세 넘어가면은,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는 27살에 취업한대요. 27살에. 그래서 57세 정도, 그 조사마다 틀리더라고. 51세 정도가 굉장히 경제적 피크에 도달한대요. 51세 정도가. 그래서 60세가 되면서 61세가 되면 딱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27세 취업해서 51세 정도 경제적 활력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보통 60 그 다음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보통 75세까지를 보통 그렇게 75세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끌고 가야지, 어떤 가치와 의제로 삶을 끌고 가야지, 어떤 의미와 재미로 세상을 엮어가지, 어떤 가치, 어떤 의미의 삶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 75세에 이제 우리 웰다잉 주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감하지, 내 삶을 어떻게 끝을 내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 인간 발달에서 보통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3.6이랍니다. 그 남자가 80.6, 여성이 86.6. 일본보다 한 1.5세 정도 낮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죠. 일본은 전 인구가 1억 3,500 정도입니다. 1억 3,500. 지금은 그래서 1억 2,700까지 주는데 매년 인구가 3, 40만 줍니다. 우리는 1년에 10만이 주고, 근데 1년에 우리는 한 작년에 25만 명 태어나고 35만 명이 돌아가셔서 총 인구가 10만이 줍니다. 10만.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한 5, 6년 전부터 줄어 있고, 보통 83.6인데요. 평균 연령이. 여성은 86.6, 남자는 80.6. 그러니까 대개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80에서 85에 남자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그다음 여성들은 85에서 90 사이 거의 돌아가시더라고.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70세 되면 85%가 다 살아있대요. 85. 현재요. 85세. 85%가 다, 100명이면 85명이 다 살아있는데, 80세가 딱 되면 30%만 남아요. 30. 여성은 그렇게 많이 남고, 남자는 많이 죽죠. 그다음 85세는 15% 남고, 90세는 5%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은 인구 통계 7,96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자는 85세 90, 여성은 90에서 95 정도는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기입니다. 긴 삶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요. 여기 수선화에서도 인간에서 가장 큰 주제가 돈 경제잖아요. 돈 경제. 돈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노후 생활, 돈 경제 일. 이게 두 번째가 몸 건강. 세 번째가 이겁니다. 외로움. 영국이나 일본은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현대 사회는 외롭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을 공동체, 현안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서로 각자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움, 고동 문제, 외로움 문제가. 그럼 이 시에서 이렇게 외로움,
불편 외로운 게 그래서 안 외롭고 어떻게 마음 건강을 편안히 해서 마음가짐을 잘 바꾸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할 건가 요새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만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해라 참선 일반 심리학에서는 명상 얘기 많이 해요 명상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자선이라고 그러고 자선 정자 수련은 자선 수련은 대개 선생 같은 경우 자선 수련을 꽤 많이 했다고 해요 자선 수련 이렇게 명상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걸 저희가 이번 강의 주제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저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 시인인데 가지 않는 길 우리 여기서 한번 읽어주시면 한번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지음 피천득뼈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뻗겨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까 수스나에 비해서는 그 외로운 문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조시를 보면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18살이니까 몇 년이에요. 45년, 47년 이전에 도시가 생각나서 이걸 한번 방어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거에 대한 정말 지나친 그런 몰이, 투쟁, 전쟁, 전투와 같은 우리 삶을 사는데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름으로써 많은 회화를 내고 있어서 요새 어떤 우리 사진명리학자 조영원 같은 그런 학자는 멘토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멘토가 중요하다. 삶에서 멘토가 중요하다. 이 운명이라는 건데 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우리 현대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해야 돼야 하나님 주신 명을 끝까지 끌고 갈 건가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관계가 줘야 총론은 관계가 줘야 인간관계가 줘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그겁니다. 인간관계가 줘야 되고 현대심리학에서 조지 바일런트라는 그런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하고 정신의학자하고 하버드 의과대학 의사인데 이분이 72년간 이렇게 삶을 추적해봤어요. 그래서 연구 책임자 3명을 바꾸면서 미국 같은 회사 거대 큰 나라니까 돈을 투자하니까 우리 같은 그런 연구를 못합니다. 700여 명을 조사해봤는 샘플링해서 하버드 법대생 한 250명, 70명, 그 다음에 보스턴 빈민가 고졸 중퇴생 200여 명, 그 다음에 아주 IQ 140의 하이클래스 여성을 이렇게 세 그룹을 놓고 700여 명을 놓고 삶을 평생을 추적해봤어요. 연구 책임자, 마지막 연구 책임자 조지 바이올런트라는 하버드 정신과 의사입니다. 행복의 7가지 요구이라는 책을 내면서 10년 전에 이렇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발달이 어떻게 돼서 삶이 끝나는가. 그래서 총체적 조사하고 했더니 제일 그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더라. 그게 돈이 많은 거,
지식이 많은 거, 권력이 많은 거 이런 것이 아니더라. 돈이 많은 거 보십시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회장님보다 30대 그룹 회장이 더 많이 산대요. 게다가 일반인들이 더 오래 산대요.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요새 아시아나항공 합병해서 거대 항공사로 태어난 그 아들들, 딸들이 뭐 땅콩이하고 막 부인이 막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됐죠. 그분이 72세에 돌아갑니다. 71세. LG 구본무 회장 73세. 그분도 뭐 화장했죠. 화장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동생 아들을 입양해서 LG를 불러줬죠. 그 다음에 우리 현금 15조를 갖고 있는 NC소프트 넥슨이라고 있습니다. 게임회사 넥슨이라고. 김정기 회장 56세에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현금 15조. 정부에다 세금을 다 못 내니까 주식으로 줬는데 요새 게임이 경기가 안 좋으니 많이 떨어져서 정부가 주식을 못 쳐보는데 현금 15조 있으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놓고 56세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뭐 천년만년 살라고 한 사람이에요. 불로장생. 이분은 중국이 고대 국가가 하상주 있습니다.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 그 다음에 최초 통일한 주가 진나라입니다. 근데 춘추전국을 250년, 전국시대가 250년, 그래서 500년이에요. 혼란기죠. 춘추시대는 70개 나라가 7개가 나라가 되고요. 전국시대 7개 나라가 하나로 최고 승자가 진시황입니다. 이분은 12살에 황제가 돼요. 그 다음에 40에 통일을 해요. 천하를 통일해버립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이 그때 통일 안 됐으면 유럽처럼 중국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땅 하나잖아요. 그런 진시황인데 그분도 49의 삶이 끝나요. 마지막 죽는 수을 때는 자기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전국 혼란을 오니까 생선 썩은 그런 생선하고 같이 들어와요. 전국을 순행하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에서 큰 황제라는 이름을 썼고 9년제를 씌고 오늘날 씌운 9년제가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통일, 도량형 통일, 말장순 숙소, 아방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분도 일중독자라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죽간이라고 그래요. 대나무에다 그랬었는데 근을 달아서 자기가 내 끈을 못 하면 잠을 안 잤대요. 일중독자고 남을 믿지를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통일 후에는 5년 안에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자기 죽음에. 인간의 삶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끝이 항상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뭐 정말 매미 같은 경우 곧 여름이 오지만 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산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자 우리 개고양이가 15년, 사자고양이가 20년, 바닥고기 한 40년에서 막 10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코끼리가 한 60년 이상. 인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죠. 생명이 있는 그 영이 있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관계가 좋아야 된다. 총론하는 관계. 두 번째 총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첫째가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이게 저희는 이제 교육학 박사로 학생들을 한 2만 명 지도해 봤는데 이 태도라는 게 일과 상황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거든요.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예요. 똑같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이 안 쓰러져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 태도,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런 마음가짐, 자세. 보통 그 인성과 관련됐는데요. 우리가 인성은 말과 언행으로 드러나는 사람 됨됨이 총체. 인간은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안 됐어. 인간은 성품이 안 됐어. 이게 그러니까 언행으로 드러나는 사람 됨됨이 총체를 인성이라고 그래. 인성과 태도를 딱 보면 저희는 젊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이 친구가 굉장히 있구나. 이 친구는 지금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친구는 갈수록 어려지니까 그건 알아요. 30대 이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순서이기 때문에 자기 포장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30 후반 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기를 포장하니까 이렇게 포장하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 정체성인데 이건 잘 모르잖아요. 40, 50 되면
자기 사회생활과 본질적인 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태도를 이렇게 바꿔서 생활을 하니까. 근데 30살 전후까지는 이렇게 알겠더라고. 이 친구는 그 인성, 언어, 태도 보고 인성,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품질, 말을 하품질 쓰는지 중품질 쓰는지 고급 언어를 쓰는지 딱 보면 이 친구는 굉장했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첫째가 도난을 당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결혼 생활의 안전성이라고 해요.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가 엉클어져 버리면 정말 사회가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남자가 정년 이후에는 저희 보니까 나약해져요. 부부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관계. 저희 때에 보면 자식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말을 못 이해하지를 못하겠다고. 아들하고만 딸하고는 좀 낫고 자식 관계. 세 번째가 이제 친구 관계. 네 번째가 친인척 관계. 다섯 번째가 사회적 연결망. 동해, 자치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 연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모든 복지가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 관리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수급자가 230만 정도 됩니다. 만약에 2인 가족 기준에서 110만이 안 되면 만약에 30만 원을 주면 정부에서 한 80만 원을 주잖아요. 2인 가족 110만 원. 그런데 특별 수급자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급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 중산층도 수급자들하고 막 그런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싼 값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혜택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결혼생활의 안정성. 미국은 한 47세 이혼이 좀 어렵다고 해요. 우리는 한 55세 이전에 이혼하면 힘들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학습, 평생학습입니다. 이게 학습이 이 교육학에서는 이럽니다. 직간접적인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행동성의 정신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나 과정을 학습이라고 정의했는데요. 학습. 원래 이 동아시아 과거시험 과목에 우리나라가 과거시험을 1000년 이상 봤잖아요. 고려 광종 때 들어가지고 한 1000년, 1000년 1894년 가보경장이 없어졌습니다. 과거 시험이 1000년 동안 지속돼요.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중국 황제 중에 가장 정치 권력 군사적으로 센 나라가 당나라예요. 문화적으로 송나라. 그때 이제 과거제를 해서 과거를 관리를 선발해서 신원서판을 갖춘 인재를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체가 수려하고 말을 좀 조리있게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특히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정말 판단이 중요해요. 삼성 같은 데는 사원 뽑을 때 판단력이 정말 제대로 됐나 그렇게 중요해요. 개인도 망하고 흥하고 판단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 삶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도 하고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그러니까 이 신원서판 신이나 언이나 서는 판단을 잘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1, 2등을 다투고 하는데요. 애플은 시가총액이 4,000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총 생산이 GDP가 한 1,900조 되는데 그래서 한 회사 시가총액이 4,000조입니다. 삼성은 한 지금 500조, 550조 될 겁니다. 아마 요새 주식 올라서 550조.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 이분도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어요. 그 많은 돈 넣고 죽으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삼성 이건 회장 72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79세에 삶이 끝나는데 삼성병원 가진 창업주고 하루에 삼성이 잘 벌 때는요 하루에 1,900억, 2,000억도 버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삼성이 반도체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든데 반도체 경기가 다시 65%, 70% 수치로 늘었대요. 이제 삼성이 8만 전자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 넣고 이건 회장도 죽으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집에 간호사까지 상주했다고 그래요. 지금 중풍 왔을 때. 근데도 인간 운명이라는 제천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간호사가 바로 조치하고 바로 병원 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못 있는 거 보면 역시 인간의 운명은 수명은 하나님 수관이구나.
운명 제천이라고. 세 번째가 그 학습입니다. 이 동아시아 시험 과목의 논어 첫 편에 학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학이 공부란 배움이란 학이시 불응여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는가. 학문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을 공자님이 얘기했는데 2500년 된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기독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동아시아 시험과는 꼭 들어가는 논어 1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숨쉬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지금은 학습을 안 하면 도태되느냐면요. 지금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맨날 텔레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 나오죠. 이 스위스의 클라우드 시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경제 포럼을 해요. 다보스라는 지역인데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그날요. 다 모여서 그때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클라우드 시밥이라는 그 주최자가 2016년에 그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8년이 됐는데 온 나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된다.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된다. 우리 산업 시스템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른 사회잖아요. 속도 사회, 창조 사회, 전문가 사회, 여성 사회 이런 사회로 이 변화 사회들이 막 사회가 막 가버리잖아요.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도 함부로 제사를 못 받는데요. 혹시 부처가 어디에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논거리 할 때, 이집 김영 그거 내가 5장이 빠를게, 그러고 해서 등기 안 하잖아요. 그걸 그냥 수십 년 그때 놓아둔 거지. 일본은 그런답니다. 아날로그 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민등록번 가계관계부가 전국 지자체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고 광역이 17개거든요. 도합 243개가 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틀리대요. 주민등록번 발행은 문서, 양식이. 그만큼 일본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사회. 그 아날로그 사회. 대신 장인 정신. 그러니까 뭐 요새 동경대 나와서 막 몇 억씩 받다고 아버지가 뭐 식당을 하는데 그거 내가 이유가 되었다. 오늘 일본이라고. 그것도 이제 요새는 많이 희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희석됐다고. 근데 하여튼 그런 속도 사회인데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른 사회인데 이 변화 사회에 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은 뒤처져 버립니다. 우리 학습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 또 어르신들, 어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죽음, 나의 삶을 어떻게 재코딩하고 재설계하고 저도 요새 정년하다 보니까 삶을 재구조해야 돼, 재설계해야 되고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정년이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뭐 직업을 여러 가지 저는 뭐 네 군데를 나가는데요. 뭐 저희는 이제 전문성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놀지는 않는데 삶을 이제 주소득원이 끊기니까 다 이삭주 기어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특히 학습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 변화 사이에 학습을 안 하면은 이 경제에서 틀어져 특히 우리까지 저희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협증도 따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이 도시가 보니까 부동산이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서울에 딱 내리니까 이렇게 네온사인 많고 건물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월세방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시작했는데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그때 80 몇 년도에 시험을 한번 봐봤습니다. 유형이 그때는 쉬울 때라 따서 가지고 있는데 저 때는 우리 때는 부동산을 하는 정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60세 이상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이렇게 묶여 있어 집 한 채 뿐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가 상위 10%가 서울의 10억 평균 집이 10억에서 11억이래요.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계층에서 10% 안에 딱 들어갑니다. 30%. 서울의 집업 빚 없이 집만 하나 딱 갖고 있어요. 10억짜리. 10%. 15억 되면 5%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 돈을 법인이건 뭐이건 주식은 다 환가에서 내가 처분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부채 다 빼고. 그 다음에 한 20억이면 한 3%에 들어갑니다. 30억이면 1%에 들어갑니다.
아마 70억 정도 되면 0.1%, 300억 이상 되면 이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요. 300억 이상 되면 돈이 막 몇천억 있다고 오저 사람 돈을 무섭이 쓰겠구나. 아니, 이건 공공의 사유재산입니다. 1000억 되면요 60세 이상은 잠을 반은 못 잔대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얽혀 있어서 소송 중이거나 관계가 그래서 그 잠을 못 잔대요. 절반은 잠을 못 잔대. 이게 60세 이상은 사람이 정신력으로 그걸 그냥 이겨낸대요. 근데 60세 넘으면은 제다신약이라고 돈이 많으면 신체가 약해져 버린다네요. 제다신약. 제가 많으면 신체가 60세 이상은 그런데 60세는 자기 정신력으로 멘탈이 강하니까 그냥 이겨나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재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과 이해당사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1000억 넘어. 60세 넘으면 1000억 넘으면 잠을 수면제 먹으면 절반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학습입니다. 학습. 이게 끊임없이 배움을 숨쉬기처럼 학습을 즐겨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이잖아요. ELS 투자해가지고 돈뭐몇 10억 5억 잃어버리는데 7억 잃어버리는 은행원이 이거 괜찮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냥 안 그럽니다. ELS가 지금 중국의 홍콩 H라고 있습니다. 이게 12,000까지 갔다 지금 4,800 갔다 지금 5,700 와요. 다 가버립니다. 그거 무서운 겁니다. ELS.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요새 금융 지식은 본인이 알아도 은행원이 또는 증권회사 그 펀드 매니저가 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나를 돈을 벌려면 자기 실적 살라고 하는구나. 되게 펀드나 ETF나 ELS, 채권 이런 거 하나 팔면 증권회사에 돈 100만 원씩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한 4천만 원 채권을 사면. 그래서 채권, 금리, 환율, ELS, ETF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강의나 그런 유튜브 자꾸 들어가서 이걸 티야 됩니다.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뱅커 금융인이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금융은행, 국민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그걸 많이 팔아야 뱅커는 승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나라가 망하냐 괜찮습니다. 반가 보는 거예요. ELS 이런 거 이용. 요새는 채권은 괜찮습니다. 채권도 등급을 잘 보시고 회사채나 CP나 이런 거 회사 그런 걸 정말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들들은 자식들은 정말 금융에 대해.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저축 이런 거에 대해 증권 주식에 대해서 안 배워요. 또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는 선택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자식들한테 꼭 따로라도 배워야 됩니다. 부동산은 지금은 이제는 부동산 시대는 광고 같고 인구 같으니까 금융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학습에서 금융, 본 금융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가 이 결혼생활 안정, 세 번째 학습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를 한 10년 피면 평생 피면 한 10년은 수명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주 술 많이 많이 먹으면 한 3년 정도는 수명이 준다고 그래요. 금연, 금주, 운동 매일 하라. 체중 끝까지 설명을 갖고 현대신장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주역이 나온 데는 한 3,000년 된데 사주명리학의 주역에서 하는 인간과는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현대 또 경제학자가 사람 운명을 보는 게 있고 또 사주명리학자 보는 네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현대심리학만 얘기하고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어디를 어느 길을 가냐 저도 그런 생각 하면서 내가 그 말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불굴을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관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멘토 엄청 중요하던 것 같아요. 나이 69세하고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 육친이 그래서 중요하겠더라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같으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삶을 선택해야 될 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그 사람 취향에 맞게
말 좋은 말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다 되게 알아요.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다 알아요. 그 사람 성향에 대해 말을 해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서 정말 멘토와 그래서 멘토, 스승, 장자가, 책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내 삶을 이렇게 안내자, 카운셀러. 옛날 뭐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고 큰 지도자이면 반드시 그 장자방, 스승, 책사, 카운셀러, 멘토와 뭐 그런 이름은 다 또 선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데 요새 의약품목 같은 거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책사한테, 스승한테, 선생한테, 그 멘토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자를 이렇게 공부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하면서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학습력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이렇게 학습하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면 사회적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타인의 보호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공동체에 속하고 자신 능력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인간은 그러잖아요. 최소의 가능성 갖고 최대의 가능성으로 최소 현실성 갖고 태어나죠. 사실 아무리 똑똑한 뭐 사람도 영아기 때 어머니가 일주일만 반겨부르면 주고 사람의 삶이 있겠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일주일 전에 6째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마약. 그래서 이모가 길러줬다고 그러네. 그래서 29에 왕자신문에서 나가서 29에 나가 출가해서 35에 득도해서 80세까지 살았다고. 공자는 71세까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70세 삶을 막아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면 너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문제 있음을 알라, 모자람을 알라,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은 자기 어떤 그 카테고리, 자기 프레임에 스스로 빠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주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지식정조사회에 왔는데요. 여러 사회를 살아봤는데 이렇게 빠른 사회에서 자기가 주로 사는 산업사회에서 주로 저희가 전문시를 보냈기 때문에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많은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뭘 요구하면은 우리 산업사회 틀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안 맞아요. 요새 부모가 자식한테 충고해주는 거 안 맞습니다. 미래 세계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판이 바뀌어 있어요. 프레임이 달라요.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2027만 되면 앞으로 4년만 있으면요. 3년만 있으면 서울에 인간이 개입된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는 거 아시죠? 혼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느 시에 저녁에 주인을 퇴근해 시켜주고 정내 이러다가 아침에 출근을 딱 왔대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트럭 같은 건 몇 대를 끌고 가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관광버스는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밟히고. 그냥 혼자 간격 다 맞추고 속도 맞추고. 관광버스가 쉽겠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해요. 아마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라 해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가상공간이거든요. 이 메타라는 것은 가상 초월 그런 의미입니다.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세상 세계를 그걸 합해서 메타버스인데요. 이런 세계가 오면요, 2027년 정도 되면 그런 세상이 온다는, 우리가 카톡 쓰지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나 아닌 사이버 공간에, 디지털 공간에 나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완전히 분리한 입체적인 그런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장인어른이 80세, 90대 돌아가 한 4, 5년 돌아갔는데 이분이 문자를 그렇게 가르쳐도 못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요, 설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안동선 의원이 사선을 오셨습니다. 지금 90세. 저는 그 어른 밑에서 처음에 이렇게 정치활동을 들어왔는데 이분이 정말 대중연설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A 얘기면 B, C, D를 얘기해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A를 얘기하는데 B, C, D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문자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 야, 장관하는 사람도 문자 못 보더라. 시대가 그렇게 장관하는 사람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장관하는 사람도 문자 못 보더라. 나이 세상이 세월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의 과정에서 생로병사는 숙명이에요. 누구나 죽음같이 평등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권력이 많든 아무리 지식이 많든 이현영 박사 그 문화부장 그분도 마지막에는 그 우리 연명치료 안 했다고. 우리 웰다잉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연명치료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치료 과정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 처치 안 하겠다는 건데 그분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을 끝내더라고요. 이현영 박사. 삶을 그분은 딸이 먼저 갔는데 딸을 죽음을 보면서 목사했다고. 딸이 죽음을 관조하면서 죽음을 푸시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는데요. 인간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인간은 본래 불완전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완전해질 수 있다. 요새 정치 계절인데요. 정치를 무시하는 인간, 정치를 괴멸하고 정치를 홀대하는 인간은 가장 비열한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이분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면 사기꾼 도둑놈들 막 험담하잖아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정치 구조가 막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못 바꿔서 그런지. 근데 정치인들 막 요구다니까 뭐 제일 모욕된 쓰레기 쪽으로. 우리가 만든 체제, 우리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정치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면 아주 덜 도둑놈, 덜 사기꾼, 차선 차차. 우리나라 국민들 A가 좋아서 뽑는 사람은 한 20%나 30%일 거예요. 20, 30%. 다 B가 싫어서 A 찍고 A가 싫어서 B를 찍고 다 범죄죠. 네. 근데 그걸 정치를 막 그렇게 막 폄하하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가서 국가 체제를 잘 완비해야지. 정치가 무너지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가면 급행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요. 제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 기준금리가 막 150%, 막 50%. 기준금리 우리가 기준금리가 3.5, 여기 미국이 5.5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평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미국은 5.5예요. 근데 그 나라는 100몇 프로, 110%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50몇 프로가.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달걀 한 판 사는데 상점이 철물로 막아져 있어요. 하도 약탈이 심하니까. 달러만 갖고 살지 돈이 아무 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포퓰리즘 돈 나눠주는 그렇습니다. 돈이 되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라가 급행열차 그런 나라로 가고 돈이 나라 경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아버지님들 계시지만 자식들한테 막 집도 사주고 다 해주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몇 년 안에 다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못 오지 않아요. 그렇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못 보면 보다 덜 나쁜 사람이라도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원래 정치 그러지 않아요. 30% 39%다 정해져. 철공 우리나라 영원한 구도잖아요. 절대 안 깨집니다. 30%. 이게 선거가 되면 35, 40까지 지금 40까지 와 있어요. 중간에 22인자 일로 가냐. 중도부당식.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갔으면 사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 사회적 존재죠. 사회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소통이 성장하지만 스트레스가 80% 인간관계에서 그러잖아. 우리가 회사는 보통 IQ에서 들어간대요. 근데 승진이나 오래 가는 거, 이사 승진하는 것은 2kg예요, 인간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38선이라고 그러는데요. 38세가 넘으면은 이게 경력직 지원이요. 안 해준다네요. 38세가 딱 한계래요. 38세 이제는 경력직 지원을 해주는데 38세가 넘어가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열통 터지는 일들이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 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생긴다. 이게 승진은 IQ에서지만 취직은 그 안에 승진이라든가 이사 승진은 인간관계입니다. 85%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A가 삼성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보통
노조가 문호조 경영하다 지금 노조가 생겼는데요. 이 A가 어떤 결제를 딱 가지고 가면은 이거 맨날 홍보 그거 또 가져와. 안 돼. B가 가면 이 좋은 아이디어 한번 해봐. 내가 팀 만들어주고 예산 줄게. 그런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런 사람을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마지막 임원 면접할 때는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 A가 갔는데 똑같은 걸 갖고 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면접 요령을 또 가르칩니다. 또 문 열고 들어오는 자세, 와서 인사하는 거. 또 30초 안에 1분 안에 되게 면접가 나옵니다. 저 사람 성향이. 인간이 한 50살, 40대 후반쯤 되면요 반신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 사기꾼이겠네. 이 사람은 좀 거짓말이 많겠네. 이 사람은 좀 진실해 보이네. 이 사람은 사람이 좀 괜찮네. 딱 느낌이 오잖아. 이 사람 제복이 많을 것 같으네. 이 사람은 맨 어렵게 살 것 같으네. 느낌이 다 오잖아요. 몇 마디가. 사람 한 줄, 10줄로 구정이 딱 되지. 되게 45세, 50대 넘으면 인간이 반신이 됩니다. 반신. 그래서 그 면접관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딱 걸어온 자세, 와서 자기소개 보통 1, 2분, 2, 3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앉고 이제 질문을 막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하고 딱 마무리하는데 그 점수를 다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표정, 언어, 그 태도, 자세, 느낌은 머리 스타일 딱 보면 알거든요. 점수 딱 그렇게 그 들어오는 순간에 한 1, 2분이면 이거 세모가 이건 동그라미 이건 X다 딱 나와요. 그다음에 말은 금방 알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접할 때가 보통 원원이냐 만족하는 원원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사람 관계망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의미의 중요성 좁은 의미는 개인적인 정서적인 관계다. 정서적인 거죠. 정서, 감정 이런 거죠. 넓은 의미는 사람과 대입하고 보게 되는 모든 인간의 삶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5명 정도라고 해요. 5명은 안 넘는데요. 속말 할 수 있는 사람 5명. 그 다음에 보통 한 평생에 보통 이 150명 정도의 삶과 관계를 맺고 간대요. 한 평생 150명.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보통 양가에 많으면 300, 그다음에 적으면 150명입니다. 150에서 300. 그래서 내시장에서 300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뭐 150명을 200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양가 300명이면 괜찮게 인간관계를 했구나. 150명이면 약간 부족하구나. 200명 정도, 200명, 250명 보통이구나. 그다음에 300명이 넘어서 500명 막 이렇게 넘어가고 내 관계는 굉장히 높게 했구나. 보통 한 2, 300명이 보통 사람이 한 150명과 관계를 맺는데 아주 절친한 관계는 한 5명 정도라고 5명 넘는 관계예요. 인간관계 배경, 인간은 태어날 때를 뜻하는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중요성 일치하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얘기했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과업지향계예요. 과업만 일 중심, 과업. 어떤 사람은 목적지향이에요. 목적. 돈, 어떤 사람은 관계지향. 사람마다 삶의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일과 관계만 하려고 그러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 업무보다는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중요한 목적, 돈이면 돈, 그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이면 영업.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목적지향이구나, 관계지향이구나, 업무지향이구나, 되게 드러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 들면 40 이후에는 관계지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집단주의 사회에 있어요. 집단주의.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 사회로 가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이 회사 들어가면 한 사람은 3천 받고 한 사람은 5천 받고 한 사람은 7천 받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라고.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전형적 집단주의. 집단주의 사회를 만듭니다.
초등학교에 딱 보면 학부모가 아무리 차가 비싼 차, 외제차를 타도 정말 최고 좋은 매덕차리 차를 차도 학교 앞까지는 못 오겠는데 학교 정문까지 못 오겠는데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서 어디까지만 오라고 학교 근처까지 데려오라 위협합니다. 절대 학교 앞까지 차를 못 오게. 그다음에 그때 스카우트 활동 중에서 정말 일본 모기가 세요. 모기를 어린아기 막 피웁니다. 그래서 막 불고 그래서 몇 년 하면 그게 이제 저항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집단주의 사회로. 그래서 일본은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 할 때 정말 패기치지 마라. 패기치지 마라. 이구동성으로 패기치지 마라. 아이 교육이 엄격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아이가 하도 말 안 들어서 남자아이가 때렸어요. 말 안 들어서 밖에 때려버려서 내막버렸어요.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일본에서는 만약에 그게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이에요. 평생 살아요. 일본 같은 데서는 무죄로 나오더라. 이게 굉장히 일본은 그런 걸 인정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 가서요 남의 얘기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캐나다 유학했는데 중학생이 말 안 들고 혼내 좀 때렸어. 만약에 상처가 좀 났어. 교사 고발은 접근금 벌금 몇백만 원 나와요. 부모 접근 15일 금지, 20일 벌금이 엄청 높아. 아동 체벌, 아동 인권 엄청 강조된다. 자기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본이나 동양에서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도 이제 아직 인권 게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아졌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요 히키코모리라 해서 이 고립족, 은둔족이 서울만 55만 명,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서울만 14만 명으로 보다. 전국적으로 한 55만 명 정도. 일본은 뭐 그게 한 150만 명.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어요. 은둔 고립족, 히키코모리. 그게 정말 이게 이 관계망을 못 터서 40살 된 우리도 아는 분들 40살이 넘었는데 직장하고 집에만 있대요. 밤에만 나와서 게임하고 낮에 있잖아요. 아무 일 않고 미친다는 거야. 근데 함부로 말도 못한대요. 왜냐 혹시 못된 일 오면 자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보면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심. 혹시 무슨 일 없게. 부모와 자식 앞세우는 게 제일 힘든 일 아니에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40살 넘은 자식이 아무 경제활동 안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나이 70 넘어서도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40 넘은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도 밤에는 그냥 일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 뭐 게임하고 밤에 뭐 시켜먹고 그런 경우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문제예요. 관계망을 못 트니까 사회적 스킬을 못 학습된 거 아니에요. 이 성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교육의 본질, 삶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왜 사냐?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더 나은 삶. 남과 비교는 하면 안 되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하는 건 괜찮습니다. 더 나은 삶. 교육의 본질, 학습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삶의 본질도 성장입니다. 성장.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이죠. 뭐겠어요. 더 좋은 삶. 그러니까 어느 부모나 나보다는 자신이 한 단계 좀 올라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이 사회적 신분에 좀 올라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산층은 무너지고 중하층과 서민층과 중하층만 늘어나는 그런 사회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져가는 사다리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나 나보다는 자식이 좀 더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좀 더 신분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어느 부모나 그럴 겁니다. 어느 부모나 이 성장. 레프 톨스토이라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나라고 러시아에서 대문인데요.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많은 소설에서 이분은 철학자이자 교육자예요. 많은 소설에서 강조하는 게 성장하는 인간. 성장하지 않는 인간과 성장하는 인간을 대비해서 성장하는 인간을 이렇게 주제로 한 소설을 쓰고 철학을 쓰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도 쓰고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35세
16살이나 어린 19살 부인을 만나서 자녀를 13명을 낳아서 7명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부인이 많이 초능에 도와지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성격적 차이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톨스토이는 농노들을 잘해서 농노들한테 토지도 좀 나눠주고 싶은데 부인은 자기 자식 많은 자식들을 그리고 살해야 되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가서 객사 83세에 산을 나왔는데 객사 정말 대문어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왜 성장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를 답은 성장이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성장. 우리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교육의 본질, 삶의 본질은 성장이거든요. 교육과 삶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성장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톨스토이는 결국은 성장하는 인간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이 왜 중요하냐. 성장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라. 이렇게 등산 갈 때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받쳐주더라고요. 나를 지탱해 주더라.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되더라. 성장하는. 성장을 정체되면 내 삶이 마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관뚜껑 닫는 날 직전까지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성장하게 해야 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학습이고, 하나는 성찰이고, 성찰과 학습. 성장하는 인간은 성장하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성찰. 자기를 깊이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의 인지적 능력, 정서적 감성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가정적 배경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끌고 와야 내 삶이 제대로 안착돼서 진행시킬 건가, 지속 가능할 건가. 성찰, 자기를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 나를 깊이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성찰과 학습을 해야 성장한다. 이 성장은 결국은 학습이라는 이 숨쉬기와 같은 학습을 게으려면 지체된 삶, 정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중요한 이유, 중요한 환경을 중요한다. 개성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중요한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아실현에 필요하다. 사회적 정치적 안정이 기여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공부가 평생교육이거든요. 평생학습이거든요. 평생교육입니다. 이런 거. 평생교육은 성인 재교육, 계속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첫째는 전인적 자아실현입니다. 전인적. 나를 얼마나 세상에 나왔으니까 한번 꽃을 피워보고 가자. 또는 열매를 매보고 가자. 이게 엄마한테 극소의 가능성을 갖고 극소의 현실성을 갖고 태어나서 극대의 가능성으로 성장하는 인간이잖아요. 되게 여기 어머님들 계시지만 어린아이가 지금은 40대에서 나의 든든한 무분이 되어 있는, 나의 든든한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일주일만 밥 안 줬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극소의 가능성 갖고 극대의 현실성을 가진 존재를 인간은 거듭나죠. 그래서 교육에서요, 결국은 스승이나 선생이나 아버지나 부모가 없는 능력을 자녀한테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 스승, 멘토, 카운셀러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부처님이 살 수 있는 극소의 가능성, 현실성을 주고나는 거죠. 그 가능성. 그래서 심리학, 현대 심리학에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게 결론 난다. 유전적 형질이 중요하다. 근데 60년대 이제 현대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면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그래서 우리 송기순 원장님이 항상 웰다잉교육할 때 이 맹무 삼촌지기 해갖고 2300년 사람 아니에요. 명자가 시장에서 화장터에서 서당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알게 하는 건 서양에서는 웰다잉 교육 이런 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게 그냥 취미 활동으로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알게, 어린아이의 죽음을 알게 끝이 있는 존재니까 끝이 있다.
생명이 죽음이 한계가 있다. 죽음을 먼저 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죽음,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첫째가 조인적 자아실현, 두 번째가 이 직업 능력 확충을 통한 고용 가능성, 일자리 때문에 직업 능력 확충, 고용 가능성을 늘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때는 정부에서 많은 그 교육관리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국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장애인한테는 국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매년 35만 원 줍니다. 그래서 한 2, 3월 달에 신청을 하면 주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더 잘하면 7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라서 300만 원씩 넣어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문화활동 지어라. 문화 바우처 또 11만 원 줍니다. 장애인들, 국기법 수급자, 차상위. 그런 거 주면 그거 갖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든 그 복지 정책이 신청주의라 본인이 모르면 못 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신청주의. 본인이 또 여기 계신 어른들도 좀 활동을 하면 요새 우리나라 장애인 장애인 활동보조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그다음 요양보호사 우리나라는 현재 180만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활동한다고 해요. 요양보호사는 조금 쉬운 일 아니죠.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보호사.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뭐 이렇게 좀 나은 거예요. 장애인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말상대도 장도 봐주고 여기 같이 가주고 병원도 가고 생활지원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140만, 500만, 150만 인데 150만.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학생들 제도는 평생교육사는 14만 정도 돼요. 14만. 운전면허증 많은 다음으로 많은 게 장애인 요양보호사. 근데 요양보호사도 이번에는 요새는 뭐 굉장히 강화되더라고요.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네, 부인이 아플 때 그러면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나이들. 부인이 아플 때 간병, 어머니가 아플 때 간병 이런 것이 나오니까 따야 되겠더라고요. 필수적이거든요. 요양. 근데 우리나라 요양 인력이 많이 부족하대요. 지금 100만 명, 2만 명 정도인데 앞으로 많이 부족하다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라 카마라 이거 인도 얘기인데요. 인간은 여기 시간까지 해드리면 얘기하려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 과정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20분만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쉬었다. 발전 처리한다. 이때서 다양한 인간관계는 1차적 인간관계, 2차적 인간관계. 1차적 인간관계는 보통 학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요새는 뭐 학연이 굉장히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요. 2차적 인간관계, 뭐 직장 동료, 애인, 친구, 친족단체 부분 우리가 2차적 인간관계죠. 그다음에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 부모와 자녀, 스승제자 이게 상하관계 있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 서로 동등한 평등한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거죠. 수평적 관계. 우호적 관계, 우호적 호감을 짓는 관계, 서로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죠. 적대적 관계, 적대 감정, 비협조적인 태도, 적대적 관계. 정말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 상호작용 이런 게 교육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래 이게 상호작용은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와 교재와 상호작용, 교재를 보시죠. 이렇게 상호작용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 안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파트 10층에서 보는 거하고 5층에 보는 거하고 1층에 보는 거 틀리거든요. 안목, 또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상호작용 통해서. 근데
저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의사이면서도 경제학자의 홍콩대 교수가 12살 이전에 본인의 연봉이 결정된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0이라면 50은 태어난 나라다. 아무리 뭐 지금 훌륭한 사람도 아프리카 어디 케냐에 태어나면 힘들잖아요. 50은 태어난. 그다음에 30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형질 DNA다. 나머지 이제 20이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나 본인의 어떤 노력 20 정도를 보더라고요. 본인의 노력 80%는 이미 태어남이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 권력이 많다, 잘 나간다, 지식이 많다, 매일 많다고 이 노력보다는 세상이 공동체가 주어진 거니까 좀 더 겸허해라, 겸손해라, 혼자 빠지지 말라. 네가 노력한 것은 불과 1, 20%다. 12살 이전에 연봉이 결정된다. 근데 그런 것을 경제학 요새는 데이터가 많아서 통계로 나와요. 50년 태어난 사람, 이게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아기를 막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51년 때. 이 사람들은 소득이 확 내려온대요. 태어난 그 환경. 요새 우리가 뭐 엄마들이 부천에도 그냥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교육은 이제 평등과 수월이라는 게 있어요. 좀 평등하려면 수월 좀 더 잘하려면.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반복되는데 부천은 좋은 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500명, 700명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요.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같아요. 좀 경제가 되면은 뭐 강남도 가고 목동도 가고 광명도 가고 또는 광명 갔다 어딜 가. 수월성 때 엄마가 이 자식이 정말 똑똑한데 이렇게 놓아서는 어디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을 그러겠네요.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도 90세 삶이 마감됐는데요. 엄마가 아들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황희도에서 도와두면 안 될 것 같아. 서울로 가자. 서울 남산골에 데려온 거지. 근데 이분도 이 과거 시험을 봐서 그때는 뭐 일제 구한말이니까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1894년 가부 시험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가부경쟁 때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뭐 과부도 재가 허용, 뭐 이런 게 그냥 사회가 완전히 막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돼 있어? 과거 없는데. 그러니까 데모를 하러 다녀. 입헌군주제. 맞아, 입헌군주제. 맞아. 군주제로 나눠. 일본 군주제로 하자. 그러니까 감옥에 갔죠. 그래서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 가둬서 5년 7개월 감옥 옥살을 5년 7개월. 나와서 다니다가 우연히 친구가 배제학당을 간다고 나랑 같이 가볼래 한번? 그래, 친구 따라서. 자기는 학교 갈 생각이 없는데 친구가 배제학당 간다고 해서 한번 들어간다 해서 따라가 봤지. 그 친구의 그 끌림에 의해서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에 가서 배제학당 입학해요. 거기서 서재필을 만나게 돼요. 서재필은 우리나라 박사 1호의 의학 박사. 근데 이분은 3.1천하 갑신정변 때 3족이 멸해돼요. 3족은 뭐냐면 본인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 다 죽이지. 그다음에 처가 쪽 다 죽이지. 처가 쪽. 그다음에 본인 이제 본인 가족 처가 쪽, 그다음에 그 외가 쪽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3족을. 그래서 원인 조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어떻게 밀항해갖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돼요. 그분이 배제학당 와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재필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서재필이 추천서를 써줘요. 미국에서 프리스턴 이런 미국의 최고 대학, 아이비리그 5위 된 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스승을 그리고 루즈벨트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이렇게 우연히 간 게 서재필을 안 만났으면 오늘 있을 만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오고 그다음 김구 같은 경우도요. 김구는 70세인가 들어가죠 중탄에. 근데 이분도 17살에 아버지 명의로 과거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니 건달처럼 여기저기 동네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동학계 가담도 동학난에도 가담도. 어떻게 하다가 일본군 중위를 죽여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또 고정 특사로 나와요.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은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냥 독학이지. 독학이 아무 학문이 없죠. 화나간 사람 독학.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독립 이제 1919년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생긴다는 얘기가 소문을 들어요. 임시정부가 생긴대 앞으로. 그래서 임시정부에 생기면 내가 뭐지 가서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 봐요. 같은 황해도 출신이니까 안창호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나 임시정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안창호가 잘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안창호는 이미 지도자로 커 있어요. 민족 지도자 후배. 뭐 집회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근데 김구는 뭐 아직 뭐 그냥 일단 서생 정도지. 뭐 건달처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창호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무부장이 청구를 딱 해줘요. 거기서부터 지도자로 커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 그게 그 우연히 누구를 만나. 우연한 사람이 유명한. 그래서 제가 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노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보면서 인간은 그런 어떤 거 뭐가 있나. 우리 신앙은 섭리 아니면 섭리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뭐 대박 났다, 운이 좋다, 대박.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동양 심리학에서는 끝내겠습니다. 동양 심리학에서는 주역이 한 3,000년 된 학문이거든요. 인간 운명을 5가지로 봐요. 천명을 잘 타고나야 된다. 하느님 주신 명.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뭐 하루에서 3일 살잖아요. 그다음에 시대운을 잘 타야 된다. 시운.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오늘 반도체가 산업을살이로 이렇게 안보 자산이 될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시대운, 반도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대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거주지 풍수. 거주지 정말 환경이죠. 거주지 풍수 환경. 네 번째가 적선 나눔 매품. 아까 우리 선생님 계란 하나 먹으면 오 감사하지. 정말 사람 복을 쌓는 거죠. 홍보하지 않고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늘의 덕을 쌓는 거예요. 음들 적선 나눔 배품인데 자원봉사 이런 게 평마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국가 이익이거나 결란이 나면 이게 자기 생명, 가족 모든 게 거기다 원래 모습이 제일 먼저 주인이잖아요. 불지도 6.25 때 그런 걸 많이 썼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적선 나눔 배품 자원봉사. 5번째가 학습 공부. 그것을 잘 균형 있게 잘하는 사람이 20%씩이죠. 명도를 잘 가더라. 주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역의 만세력을 보면 요새는 그런 것이 풀이로 나와요. 저도 생년을 통계학이니까 넣으면은 쫙 나와요. 그걸 보고 한문을 한자를 막 풀이하는데 그거 안 해도 그 사람 직업 물으면 대충 금방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현대심리학은 MBTI나 애니그램을 딱 넣어주면 한 30분이면 되게 그 사람 성향이 나옵니다. 2가지. 만세력과 MBTI 현대심리학 이렇게 딱 보면 2가지 조합해서 이렇게 딱 보면 운명이 어떻겠다. 100% 맞는 거 아니지만 통계학이니까 참고할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쭉 더 가야 되는데 엄청 맛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잘 맺는 방법 이게 핵심인데 사실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는 잘 맺는 방법 있는데 하기는 시간이 안 뒤에 또 하실 목사님 계셔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뿐만 아니라 주역에서 설명을 하고 또 현대 사주명리학자 조영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람은 전국의 명당 사찰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 명리학자들을 보면서 책을 낸 게 있대요. 그래서 인간 운명 이렇게 결정된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까 이 얘기한 홍콩과기대 교수는 인간 운명이 12살 이전에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가 되어 보니까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잘 살고 꽃을 피우고 하는가, 사람의 천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인간관계,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 학습자님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